네, 여러분 3회 모의고사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직접 한 번씩 풀어보셨죠? 꼭 푸셔야 됩니다. 이번 3회 모의고사 비밀번호는 0705번입니다. 자, 1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비과세,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라는 의견으로 회신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국회 9급 22년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바로 잡으면은 한번 잡으면 기억이 계속 납니다. 기술진흥단체 일단 키워드 하나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물어봤더니 누가?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이제 부처 이름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찌됐건 그때 당시 이름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관련 부처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하시면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가 있고요. 2번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가 이것도 키워드죠. 정구장. 근데 정구장 대신에 나중에 봤더니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기존의 이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거를 믿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이걸 이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내가 예전에 정구장 설치한다 해가지고 신뢰를 했는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됩니까? 이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바꿨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이 그 전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그 사람에게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당초에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만으로는 신뢰 이익을 줬다? 아니다.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이 됐다면 조합원들은 그 내부 규범 자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게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거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내부 규범을 바꾸고자 할 때는 그 바꾸는 것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그 이익이 기존의 내부 규범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당연히 높아야지만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3번에서 말하고 있는 판례고요. 4번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생산 녹지로 다빈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을 이제 건립하려는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저희가 종교회관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 목적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말을 해줬나 보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실질적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다른 이유로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토지 형질 안 바꿔줘요 라고 하면은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게 되겠죠. 왜냐면 담당 공무원이랑 당연히 뭐 지자체장 자체의 위아래라고 할까요? 쉽게 표현해서. 그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토지도 사고 관련 건축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지자체장이 다른 이유로 갖고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몇 번씩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는 거. 다음 2번 행정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일 때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무효된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었죠.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부관의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하죠. 근데 그 사유가 아니라면 바꿀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었죠. 그 사유 외에도 이렇게 1번, 2번, 2호의 사유가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 조기철 부배 중에 부담만이 독립해서 행정재송되고 이거는 기간이죠. 조기철 부배 중에 기간입니다. 기간은 독립해서 행정소송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례형입니다. A시장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을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네요. 그랬을 때 갑을병정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직접 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동병일 이게 기억나야겠죠. 자, 1번. 갑이 부담금을 납부했고요.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네요. 그럴 때는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갑이 납부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법원 같은 경우는 위헌법률 소급표에 대한 입장에서 원칙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었죠. 기판력이 저촉되거나 이미 확정력,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거나 또 디귿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소급표가 제한되는데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으면 앞으로만 효력이 간다는 거죠. 과거는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미 본인이 낸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난이도는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번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은 심판 제청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틀리죠. 왜냐? 우리가 헌재 같은 경우는 원칙상 장내용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당동병일인 경우에는 소급표가 미친다 했었고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행 사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서 소송이 계속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헌재가 위헌으로 하게 되면은 병행 사건으로 봐서 그 사건도 소급표를 미치게 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소급표가 미치게 되는 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병이 부담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서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지만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병의 청구는 이용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동일한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병행사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을의 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이 됐고요. 위헌 결정 전에 정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관련 조항 자체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조차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게 된다는 요 판례.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은 지문이 돼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이 됐을 때, 이것도 계속 나오는 질문이죠. 그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됐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나요?
아니죠.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기판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판력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됐을 때지 앞에 있는 것처럼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됐을 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계속 틀리게 되는 거예요. 2번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쵸? 무효니까. 취소 사유라면은 당연히 불가쟁력이 그 쟁송 제기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불가쟁력이 생기지만 무효일 때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까. 다음 3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그 위법성을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 소송은 쟁송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소 소송은 안 돼요. 하지만 그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가배상 청구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불가변력이라고 하면 행정행위라는 행정청이 당의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으로 실질적 확정력 또는 실체적 존속력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오늘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볼 필요도 없죠. 자,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들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 게 취소가 됐을 때 앞에 게 되살아나냐? 되살아난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3번 조세부과 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의 승계 부분 파트에서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 그 앞에 있던 처분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일 때는 하자의 승계를 묻는 게 아니라 싹 다 뒤에 처분들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4번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다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동일 논점이죠. 철거 명령과 뒤에 대집행 개고 자체는 하자가 승계되지는 않아요. 각각 다른 처분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하지만 앞에가 무효면 싹 다 뒤에도 무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논점이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답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갑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줘야지만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민등록신고. 2번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도 하고요. 그 신고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당연히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논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22년도 소방직에서 나왔고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 의료법에 따라서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의원 개설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쭉 가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을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줘야 되고 신고 필증도 줘야 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원 개설 신고 자체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 역시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동일한 논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효하지가 않아요. 7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처분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임용 제청 행위 그 자체로서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거 맞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교 총장을 이제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만약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후보자가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 제청했어요. 한 명은 부적격입니다, 아예. 그랬을 때는 부적격한 자에게 당신은 왜 임용이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후보들이 전부 다 부적격이 없어요. 그죠?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여러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냥 한 명을 뽑았다. 그랬을 때에는 부적격자 같은 경우는 떨어졌을 때 네가 왜 부적격했는지를 알려줘야 되지만 전부 다 부적격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만 뽑으면 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부적격은 아닌데 이 사람이 더욱더 훌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적격 환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직위해제 처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이 됐다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판례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적용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8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살아있는 개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이게 뭐예요? 가명 정보죠. 가명 정보도 여기서 이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 개인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가나 달아 있는데 여기 가명정보도 다목에 들어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라고 했나요? 국무총리 소속이라 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맞는 게 아직 안 나왔네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좋은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조문 내용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는 조문을 22년도 소방지에서 나옴으로써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지문이었고요. 4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그냥 이것도 조문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있어서 좀 위에 거 푸시다가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자, 즉시강제 처분성 있다라고 했고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틀렸죠?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이랑 항상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적의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 자체로서 엄청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법적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람에 대한 대인적 강제수단. 자, 위법한 직시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기역, 리을, 미음 3번이 되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고요. 자, 10번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안 되죠. 불법이죠. 위법이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면 적법할까요?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똑같이 과세처분할 수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나?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네가 어찌됐건 위법한 자료를 가지고 과세처분을 했다면 혹시 그거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넌 똑같이 위법한 거야 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수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면 당연히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였어요. 넘어가고요. 행정지도가 그에 따른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했다면 당연히 위법하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 문제가 괜찮습니다. 판례도 괜찮고 잘 기억하시고요.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갑은 수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피하여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갑이 과태료 부과에 굴복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과태료법, 질서위반행위규조법에서 이의제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소기간과는 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60일 이내 숫자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갑이 기피 시점과 과태료 부과 시점 사이에 수도법이 바뀌어가지고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좀 낮춰졌대요. 그럴 때에는 50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0으로 낮춰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조법에 의하면 그 잘못했던 시기와 실제 과태료 처분 사이에 법률이 바뀌었는데 그게 민원인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럴 때는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아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300만 원으로 부과해야지 500만 원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부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갑의 기피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가 요구가 되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이 맞는 거고요. 갑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해서 역시나 조문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했음에도 인정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이 입법 예고만으로 신뢰를 부여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입법 예고를 해도 충분히 뒤에 입법이 안 될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부여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 감독 의무를 이제 법률이 부과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그 투자자 개인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금융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 금융감독원이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련 법령은 금융감독원에 있어서 그 개인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보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되는 거고요. 제가 4번부터 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X가 되는 거고 그럼 3번이 정답이겠네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됐다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렇죠? 상당 인과관계 인정돼서 국가가 배상 책임진다라고 해서 3번은 너무 당연해서 정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4번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 소방직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그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맞죠? 원고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제재 처분에 양정을 하면서 이 양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양형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벌금이라면은 벌금 500으로 할 건지 200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저울질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양정입니다.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하지 않은 채에 처분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재량의 일탈남용이냐.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두 가지 나눠야 된다고 했었죠.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고려했냐 아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눠진다 했습니다. 감경을 했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감경 사유를 고려를 했지만 고려는 했는데 감경 안 해줬어요. 그건 괜찮아. 하지만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때에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문제 풀다 보면은 잘 기억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정청이 감경 사유까지 고려, 중요한 거 키워드 뭐예요? 고려입니다. 고려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고려 자체를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고려를 했죠. 고려하고도 안 했어요. 감경을 안 해줬어요. 그건 괜찮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지문은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판례 문구가 이러니까. 3번. 허가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4번. 학교 법인의 임원이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키워드 나오죠. 지금 PPT상에는 밑에 지문 좀 잘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그 학교 법인의 임원이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했을 때는 그 위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했던 처분을 취소해버려도 그 자체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또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시정요구를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자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아니다라는 그 결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이거
되게 그냥 모범적인 지문입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거는 리딩 판례처럼 그냥 이 문구 자체가 특별히 틀린 것도 당연히 없고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좀 익혀놓으면 되는 지문입니다.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됐다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도 정말 많이 봤던 거죠. 넘어가고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지만 나중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다면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봤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거 4번.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죠? 해서 읽어보시면 왜 틀린지 알고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자, 15번. 다음 주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개별 공시 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후매 승계는 예외적으로 긍정이 된다라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처분은 각자 별개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승계가 안 돼야 되지만 수위 난도를 생각했을 때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 부분, 이거 중대명백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쭉쭉쭉쭉 고찰한다. 너무 당연한 지문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3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식, 무효선언적 취소로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무효선언을 구하지만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송으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소송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각하되지 않고 본안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가 되면요.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죠? 굳이 그 처분이 취소가 확정이 돼야지만이 국가배상해준다?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이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 판결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결론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1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항상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는 이름은 인가지만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관리 처분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조합총회에서 재건축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인가는 진짜 인가죠, 말 그대로. 이후에 조합원 갑은 위 관리 처분 계획의 의결에는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다투려고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차분히 좀 읽어보시고. 자,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지 않죠. 틀렸죠. 기업은 설권적 특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특허지만 디귿은 인가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 갑이 니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아니죠?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당사자 소송 부분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갑이 리을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항고소송입니까? 항고소송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피고는 항고소송이면 당연히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조합 자체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행정청의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은 맞았죠? 근데 4번이 틀렸어요. 왜냐? 얘는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 지정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항고소송은 맞지만 구청장이 아니라 그 해당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이제 아까 우리 특허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특허가 돼서 설권이 받게 되죠. 권리가 생겼죠. 무슨 권리가 생겼어요? 행정청으로서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맞고 4번이 틀린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7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무서워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습니까? 조문 문제였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도 제가 설명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하거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역시나 조문 문제였고요. 자, 2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괜찮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효집 속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틀리지 않죠. 근데 이 중에서 속행정지는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출제자분이 머리를 좀 쓰신 것 같아요. 좀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효집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효력 정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는 최후 수단이다. 그래서 집속으로 집행정지, 속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 정지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그 순서를 효집속을 반대로 갑자기 꼬더니 그 효력정지 대신에 속행정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로 인해서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효집속이고 효가 가장 세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이 되면은 효가 안 된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무조건 틀린 거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3번. 과징금 납부 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한 손해는 효력 정지 내지 집행 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랑 비교되는 판례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4번.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했대요. 그랬을 때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는 집행 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해가지고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이 정한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했대요. 그럼 소멸했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라고 여러 번 봤던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죠?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준용해가지고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고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역시나 동일하고요. 그렇죠? 마지막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은 처분 시이다. 이게 틀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처분 시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 시 자체가 법원의 판단 시가 기준이 돼야지 처분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 기준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낚시 문제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유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옳은 말이죠. 우리 적법 요건 중에서 소유의 이익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2번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회복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내가 잘린 날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이익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판례 기억하시죠? 그건 맞는 말이고요. 자,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청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 줬네요. 왜냐?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농지법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농지법은 우리가 이제 이행강제금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받았고 그 이행강제금에 내가 불복하고 싶을 때 그 관련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은 이거는 과징금형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처부성이 있어요. 하지만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이거는 그 개별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불복을 해야지 따로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안 돼요. 그걸 바로 과태료형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농지법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과태료형 이행강제금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자체에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요. 뭐라고?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취소 심판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못 알려줬다고 과연 법에서 정해진 거를 뛰어넘고 관할이 생기냐, 법원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재판 관할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상당히 논점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잘 기억하시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또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판결문 자체를 그대로 집어넣어 놨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상당히 난이도 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의고사는 직접 혼자 앉아서 시간 재고 15분 정도 아시겠죠? 20분 다 채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15분 정도로 타임워치 해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모르는 거는 해설 보시고 해설로도 좀 궁금증이 안 풀린다. 그러면 기본서도 보셨다가 아니면 강의까지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그래도 궁금증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4회, 5회, 8회까지 쭉쭉 나갈 건데 지금까지 혼자 계속 풀어 오시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제 막상 OX 문제집을 떠나서 사지선다로 풀어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많이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예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7회, 8회 가면 좀 더 성적이 오를 거고요. 그런 과정이 넘어서 시험 직전까지 모의고사랑 OX 문제집 계속 순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험장 가게 되면 자신감도 붙고 95점, 100점으로 꼭 합격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